자, 이제 우리 방학을 마무리하는 수업입니다. 방학을 왜요? 제 말투가 좀 이상한가요? 완벽한 표준어로 여러분들과 고운 말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영상을 다시 시작할 수는 없고요. 이미 뱉어놓은 거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저 늘 수업 때 하던 그대로기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처음 보는 사람 같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 자, 제가 이걸 기획했던 이유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줬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비문학 문제를 들어갈 때 초등스러웠던 비문학에서 중등, 고등스러운 비문학으로 넘어갈 때 사실 중등스러운 비문학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초등스러운 거와 수능용 비문학, 사실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돼요. 중간급? 없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배경 지식이 없이는 고등학교 비문학을 접근을 못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니네가 1학년 때는 사회 과목이 있을 때 사회 과목에서 뭘 배웠어? 지리 2학기 때 지리 같은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국가제도, 반대로 했어요. 그게 다죠, 사회. 경제를 안 배워요. 자, 이 경제 파트가 사회에서 어디에서 나오느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나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가 바뀌어서 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어쨌든 3학년 가서야 경제 파트가 나오고 더군다나 니네는 문과 이과가 없는 상태에 공통사회라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다 보니까 경제에 대해서는 빨리 배울수록 좋아요. 이 흐름 같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비문학에도 좋고 여러분들 사회 과목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고요. 그래서 경제학의 역사를 한번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작년에 수업을 했던 학생들은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있어요. 보이지 않는 수업. 네, 맞아. 그걸 표현한 거였구나. 오케이. Invisible hand가 여기도 다시 나올 거예요. 이제 이 흐름 속에서 있는 거고. 깜짝 놀랐네. 보이지 않는 소리고. 자, 경제학의 역사고요. 자, 이 사람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가 경제학에 왜 나와요? 저는 아는데. 아는? 나도 모르겠어. 나는 이 사람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 아저씨? 아저씨라 하기엔 나이가 좀 너무 오래전 분 아니야? 드는 아저씨 상처 받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아담 스미스일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마르크스 같아요. 살짝 느낌이. 예. 케인스군요. 잠깐만. 이 사람 맞나? 그래, 아니네요. 저는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저희 있는 거에. 자, 비문학 경제수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중상주의란 무엇인가, 그 다음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세 번째 금융위기와 마르크스 경제학. 야, 설마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또 교육청에 신고하지 마세요. 저희 자료가 생겼어. 박제되는 거야? 그 다음에 경기부양과 케인즈, 세계화 신자유주의. 결국은 5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사상 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경제학이야. 경제학 어디까지나.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서울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서울대에서 경제학부에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가 개설이 안 돼요. 아니, 뭐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보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저하고 방학특강 세계사를 하셨던 분들은 어디에서 딱 끝났니? 우리 범위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서 끝나요. 그게 몇 세기? 15세기, 16세기예요. 자, 그럼 15세기, 16세기에 뭐가 시작돼? 너무 옛날이라서 모른다고? 신학로 개척이 시작돼요. 컬럼버스로 시작되는. 자, 그 시기서부터 딱 이어지는 얘기가 일로 들어와요. 따지고 보면. 자, 가보죠. 자, 경제학의 역사. 자, 국어 익히 중학교 2학년 국어 영재반 학생들과 함께 합니다.
이거 대박 지울 수가 없어요. PDF로 해서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자, 첫 번째, 중상주의란 무엇인가부터 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중상주의라는 표현은요,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내가 이 책을 여러분, 이거 한 300페이지 넘는 책을 요약한 거야. 여러분들 편하게. 그래서 보면, 자, 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나부터 살자식의 중상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2009년 이코노미스트라는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지예요. 자, 그럼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좀 얘기해봐. 뭐 있어? 일단 나부터 살자. 그거밖에 모르겠어. 글로벌 경제 위기. 몇 년도? 2008년도, 9년도입니다. 2008년도와 9년도. 이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때 세계 금융 위기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망해 나가던 시기예요. 뭐 이걸 서브프라임 모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전 세계 자본주의의 끝판은 어디야? 어느 나라야? 미국이지. 근데 그 미국의 은행이 망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은행이 망하면 어떤 일이 생겨? 은행에 믿고서 맡겼던 사람들도 돈을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뜯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보상해 줄 거야? 자, 그리고 은행은 은행끼리도 서로 뭐해? 돈을. 여러분, 이게 세계 금융이라는 게 여러분 경제가 달라진 게, 지금 니네하고 친구들끼리 뭔가를 거래할 때는 돈이 오가지 않으면 거래해, 안 해? 현찰로 주고 이러면, 안 그러면 니네 친구들끼리 거래 안 하잖아. 근데 은행은 매번 거래할 때마다 여러분 돈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할 거야? 그 큰 금액을? 안 하죠. 그럼 현재 전 세계의 금융은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보면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여?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실제 돈을 내가 3천억을 받는 게 아니라 3천억을 줬다라고 시스템에 표기가 되면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돈이라는 게 어때 보여? 무거워 보여? 가벼워 보여? 가벼워 보이는 거지. 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도록 이때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설마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망하고 나니까 자, 이제 필요 없어. 그래, 신뢰 이런 거 필요 없어. 뭐가 중요해? 네, 나부터 먼저 살자라는, 자, 무슨 시대로 돌아간대? 중상주의로 간답니다. 그럼 이제 중상주의가 뭔지를 알아보러 가셔야겠죠. 자, 느낌상 중상주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 이익 필요해, 안 필요해? No problem. only 뭐의 이익?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자본주의라는 것이 생기기 전에 서구 세계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서양의 모습들은. 자, 중심은, 자,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무슨 제도? 자, 봉건제도는 어떻게 운영돼? 장원이라는 농업 시스템으로 이용됩니다. 즉, 성이 하나 딱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살다가 일하러 성 밖에 있는 농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걸 장원이라 그래요. 그러면 영주가 있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뭔 거야? 영주의 소속물인 노예가 되는 거야. 잠깐 이거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 줄래요? 라나야, 뭐라고? 노예. 아니, 그거보다 더 한 말을 했거든. 지금 KLN R이니 N이니? 그러게요. 자기 신분 세탁하는 거 봐. 이런 거에서 따까리라는 아주 자, 어쨌든 이런 제도야. 따라서 영주를 가진 부유한 삶을 사람들이 있고, 농민들은 빌린 토지에서 농사지어서 평생 뭐 하는 거야? 영주에게 바치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과 성끼리도 무역을 해, 안 해? 안 해요. 그냥 자기네 성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영주라고 해도 여러분, 지금은 만약에 돈 많으면 뭐 사? 뭐 샤넬 사고 에르메스 사고 막 이러잖아. 근데 무역을 안 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자들도 뭘 사?
개수를 많이 갖겠지. 동일한 것들을. 아니면 핸드메이드 장인한테 시키는 거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 사치를 부릴 수 있는 품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여우꼬리, 목도리 뭐 이런 거 있겠죠. 왜냐면 고기라는 건 부족하니까 그 시기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양 세계는요 그냥 세비지예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얘기해 줬을 거야. 그냥 야만 상태야 사실상. 그래서 니네 니네 못 보는구나. 매번 여러분들한테 그거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안타까워. 왕자의 게임이라고 알아요? 안 봤어요. 아니야, 뭐 봤냐고 안 물어봤어. 그런 세계를 보면 막 어때? 막 되게 화려할 거가.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왕들이 입었던 옷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거 입었어? 비단에 하늘하늘 거리면서 금관으로 된 장식을 쓰고 있을 때 유럽에 있는 왕들은 어떤 거 입었어? 토끼 옷. 도끼 들고. 이러고 이러던 한마디로 경제력이 그만큼 어디 중심이었다는 거야? 서양이야, 아시아야? 아시아 쪽이 훨씬 셌어요. 그 시기에는. 자, 그러면서 서양이 발전이 되게 된 계기가 어디와 무역을 하면서부터야? 동양과 무역을 시작하면서. 당나라 때 만들었던 무슨 길? 비단길. 예, 그런 걸 통해서. 대항해 시대 이전에 세계 최고 국가는 아마도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 그 주변 국가에 어디가 껴있어?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당시 중국의 최첨단 물품에 도자기, 비단, 인쇄술. 이게 진짜 중요하죠. 도자기는 세라믹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도자기가 왜 중요한 거냐면 흙을 구워서 거기에 뭘 발라? 유약이라고 하는 걸 발라요. 꿀 발라? 이런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색깔도 달라지고 강도도 달라져요. 그러려면 불을 다루는 그러니까 온도를 몇 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는 기술도 필요하고 거기에 약을 바르는 화학약품의 성질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인 거고 비단 뭐 당연한 거고 인쇄술은 뭐를 전수하기 위한 거야.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녀석이에요. 자, 이것들이 중국에는 있었고 자, 그것들을 찾으러 간다라는 거 외에 뭐가 있어? 후추. 자, 이제 후추에 대한 오해를 좀 푸세요. 그럼 후추가 왜 사치품이니? 맛있어서. 여러분 진짜 콜럼버스가 후추 하나 찾으러 갔겠니? 이건 상징적인 거야, 후추는. 왜 그러면 유럽의 영주들은 왜 후추를 찾고 싶어 했을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서양, 특히 유럽 사회에는 유럽은 여러분 자연환경도 다채롭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그냥 거의 다 생으로 먹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야? 치즈 같은 거 정도지. 발효식품. 그 외에 조미료라고 넣는 거엔 뭐밖에 없어? 소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요, 여러분, 음식이 짜면 짤수록 부자였어요. 나 우리 집 소금 쓸 수 있는 집이야. 이렇게. 근데 소금이 아니라 이제 뭐가? 후추예요. 후추가 있으면 그 집 잘 산대. 음식이 맛있다가 아니야. 여러분 봐봐. 에르메스 가방에 잘 들어가서 편해서 들어요? 그렇잖아. 그럼 후추가 맛있어서 먹는 거겠어? 아니,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지, 나 부자다라는 거 보여주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이거를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욕망이에요. 배고픈 욕구 때문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의 욕망 때문에 이 무역과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게 인문학적인 얘기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이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일 텐데 예를 보시면 자, 그럼 그 전까지 아까 세계 최고의 나라는 어디라 그랬어? 중국. 또 이것도 신고당할라. 그때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자, 이 뒤에 있는 배 보여요? 네. 근데 이건 잘 안 보이죠. 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중국의 밍 다이너스티, 즉 명나라 초창기에 갑자기 밍이에요. 명이라고 안 하고 밍이라 그래요. 밍 다이너스티. 이때 정화라는 외교관이 있어요. 이 외교관이
이 명의 그 저거를 시작해요. 그 사절단을 보내, 외교관 사절단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난징에서 시작해서 요 베트남 지역 들렸다가 태국 들렸다가 인도네시아 들렸다가 방글라데시 들렸다가 인도 들렸다가 이란 들렸다가 페르시아, 그다음에 예멘, 사우디, 그다음에 소말리아 지역까지, 아프리카 지역까지 사절단을 보내는 활동을 총 8번인가를 합니다. 근데 이러면 여러분 보통 가면 뭐 하러 가는 것 같아? 정벌을 한다거나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명나라 선물 주러 가요. 이 배에다가 선물을 싣고 가요. 한마디로 내가 니네 뭐라는 거야. 우리 이만큼 넘쳐난다는 거야. 자랑하러 가는 거 맞아요. 있는 거. 근데 문제는 여기 작은 배는 무슨 배야? 유럽 콜럼버스가 미국 갈 때 탔던 배예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면 어때요? 물론 중국 배에 대한 설명이 내가 볼 때 조금 과장되지 않았을까? 원래 중국 쪽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누구나 길이가 보시면 440m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다, 중국이. 자, 그런데 그게 뒤집히기 시작하는 때가 나오죠. 여러분, 중국은 왜 이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정화라는 사람의 힘이 너무나 어때? 왕이 정화만 이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국은 폐쇄적이죠. 자기네들이 최고니까 무역이라든지 외교에 대한 목적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자기네 나라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무역은 왜 하는 거야? 필요에 의한데, 필요한 건 다 자기 나라에 있는데 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정화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세력들? 견제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배가 다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해상 봉쇄령을 내려요. 더 이상 우리 왜구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중국의 바다는 배가 안 다니는 걸로 한다. 자, 뭐를 가능성을 차단해버려. 무역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즉, 외부로 나가서 교류가 일어나야지 뭐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지금 알다시피. 발전이 있는 건데 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 중국이 서양에 완전히 역전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언제야? 홍콩. 무슨 전쟁? 아편 전쟁. 서양이 중국을 안 건드리고 있었어. 왜? 너무 당연히 뭐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셀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툭 하고 건드렸는데 푹 하고 쓰러졌어요. 그 뒤로 그냥 무너집니다, 중국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역사야. 또 나보고 또 뭐 친중국 하냐 이러겠다. 또.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중간에 유럽과 중국 사이에 있던 이슬람 세력 중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집니다. 자, 이 나라가 오늘날의 뭐의 기원이 되는 나라야? 터키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이때 만들어져서 500년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는 나라야. 자, 이 나라가 확장해. 그러면서 우리가 알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실크로드를 활용한 중국의 사치품 수입을 독점해버려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 올라가요. 이 유럽의 부자들이 어때, 이제? 우리 뭘로 우리 잘 사는 걸 표현하지? 후추 먹고 싶어. 후추. 중국의 비단이 필요해. 자, 그래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누구야? 바로 컬럼버스입니다. 컬럼버스가 누굴 찾아다니니? 귀족들을 찾아, 왕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해? 후추 갖다 주지. 예, 후추 갖다 주니까 돈 내놔라. 배나 내라. 자, 그래서 원래 이 콜럼버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이걸 잘 모르더라. 인도? 인도? 네덜란드. 네덜란드? 아니.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어디서 들은? 컬럼버스 이탈리아 사람인데 왜 이탈리아 왕실한테 안 가고 스페인 왕에게 갔을까? 거기 왕이 정정 안 해줬어. 이탈리아는요,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탈리아 베니스 어디랑 가까워? 지중해를 뜨고 이슬람 세력과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긴 해도 무역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 이탈리아에선 안 도와주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세계를 향해 나갔던 나라가 어디야? 포르투갈이에요. 바스코 다가마 이런 사람들 희망봉 돌고 인도 가고. 그러니 급해진 건 어디야? 제일 멀리 있는 나라. 유럽, 아시아하고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급해진 거야. 아니 포르투갈도 가가지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린 가만히 있어요? 그때 콜럼버스가 가서 사기를 친 거죠. 내가 데려가다 주겠다. 그럴 때 내준 배가 그 조그만한 저 산타마리아 호예요. 되는 거. 어쨌든 그 배를 가지고 갔죠. 자, 그래서 서양이 동양을 역전하게 되는 계기 두 가지죠. 신대륙의 발견이 가장 핵심적 사건이에요. 왜? 새로운 곳으로부터 새로운 뭐가 들어와? 자원이 들어와요. 그 결과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된다. 서양에서.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일단 서양으로부터 신대륙으로부터 감자나 옥수수 같은 새로운 작물이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유럽에는 뭐밖에 없어요? 밀 하고 뭐 토끼 잡아먹고 이런 거밖에 없어. 왜? 토끼 좋아해? 귀엽잖아요. 토끼 고기가 냄새가 그렇게 심하다는데. 먹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감자하고 옥수수 같은 것들이 유럽으로 도입되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니까 유럽의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원래는 땅 가진 사람만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와 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 무역, 신대륙에 있는 거를 갖다가 사다 파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돈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화폐 거래와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당연히 많아. 왜? 자,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돈의 양이 계속 꾸준히 어떻겠니? 그냥 안에서 돌고 도는 규모가 작아요. 자, 그런데 이거의 핵심 밑줄 그으세요. 신대륙에서 뭐가 유입됩니까? 대량의 금과 은이 유입됩니다. 원래 여러분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갔을 때 뭘 찾으러 간다고 했던 거야? 금 찾으러 간다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금은 많이 못 찾았고 대신 은은 엄청나게 찾아요. 이게 신대륙에서 이 금과 은이 어디로 와? 유럽으로 와요. 그 은이 또 다시 어디로 흘러가? 유럽은 누구랑 무역을 하고 싶어 해? 중국이랑. 그게 다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영국이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죠. 돈은 내가 다 신대륙 가가지고 개고생해가지고 돈 벌어놨더니만 이거 다 누가 가져가? 중국이 가져가.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랑 무역할 필요성이 더더욱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뭘 준 거야? 은 대신. 아편을 준 거죠. 그게 아편전쟁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연결돼요. 그 다음에 상하업이 폭발하게 증가합니다. 자,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해져요. 상업, 화폐가 중요해지니까 오히려 금은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게 돼. 그러면 니네 금과 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아니면 새롭게 등장한 사람들이겠어. 기존에 갖고 있던 중세 영주들이 땅만 갖고 있던 영주들이 폭삭 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부를 가진 계층이 등장할 때가 됐어요. 자, 그 계층을 뭐라 부른다?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너희 친구들 중에도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뭐 매일 사 먹으려고 뭐, 어우 저 부르주아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해야 안 해요? 뜻을 모르니까. 부르주아는요 산업혁명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야. 어떤 귀족 같은 이런 세력이 아니라 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새롭게 돈을 가진 계층을 부르주아라 그래요. 자, 신흥상공업층의 등장. 자, 이게 왜 이게 또 중요한가? 자, 기존까지는 왕은 누구랑 대립했니? 원래 귀족이야.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 왕은 항상 귀족들의 견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 자, 근데 부르주아들은 돈은 많아. 그런데 뭐에는 참여하기 어려워? 정치에는 참여하기 어렵죠.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요. 부르주아들이 세금 더 낼 테니까 왕에게 뭐를 해주는 거야?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상비군이 뭐냐면 1년 내내 유지하는 군대예요. 국가가 운영하는 군대. 그럼 기존에는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어? 농사 짓다가 때 되면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다시 농사 지러 가고 이런 비정규적인
전쟁이 있을 때만 있는. 근데 이렇게 아예 국가의 군인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진행이 돼? 중앙집권화가 왕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자, 이렇게 돈의 맛을 본 거야, 왕이. 자, 그러니까 이제는 귀족들 살려주는 농업 말고 뭐로 갑시다? 상업으로 갑시다. 그게 중상주의입니다. 여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돼요. 상업이 시작된 이후에. 자, 중상주의는 화폐와 상업의 발달이 나라를 뭐하게 만든다?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해요. 국가의 부는 결국 즉 화폐의 양, 그리고 그 화폐의 양을 결정하는 금과 은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근데 희한한 거죠. 자,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쌓여 있어야 돼. 그럼 그 방법이 뭐야? 다른 나라한테 물건을 수출을 하면 돈이 우리나라로 뭐해? 들어와요. 대신 우리나라로 들어온 돈은 외국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는 안 하는 거야? 수입은 안 하는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야, 쟤네 나라도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도 수출만 하고 수입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거에서 다시 돌아가 봐. 경제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뭘로 돌아가고 있다고? 중상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자, 딱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콜럼버스가 떠오른다고요? 트럼프가 떠올라야죠. 트럼프가 지금 뭘 매기고 있어? 관세. 관세가 뭐야? 자기네 나라로 들어오는 거에다가 자기네들이 수입할 때는 다 뭘 매기겠다는 거야? 세금을 매겠다. 우리나라 손해를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이 트럼프가 바로 지금 신중상주의적 입장인 거야. 우리나라만, 미국만 잘 살면 돼. 이거야. 자국의 이익을 최대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중상주의에서는, 자, 당연히 아까 세금이 늘어나니까 군비를 증강시켜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를 개척하기 시작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니네 그래서 무슨 시대라 그래? 제국주의 시대라 그래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 나라 어디야? 대표적인 나라. 중국. 중국이 미안합니다. 나 진짜 중국에 뭐 먹었나 봐. 영국.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랬던 나라들이 바로 이 중상주의 정책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중농주의는 뭐냐? 자, 상업은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야. 왜? 없는 거에서 뭘 만들어내는 게 생산적이야. 그게 농업인 거고. 결국 경제의 근원은 생산력이 있는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나중에 이들의 생각은 결국 인위적인 상공업의 부양이 필요 없으며 자유방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들끼리 알아서 씨 뿌려놓으면 잘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이 중농주의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겠니? 이게 프랑스예요. 자, 우리가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영국. 그 다음이 프랑스예요. 영국이 항상 먼저 앞서 나가요. 그리고 제일 늦게 온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죠.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요. 영국, 프랑스 해서 독일 쪽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러시아로 가요. 여러분, 러시아는요, 실제로,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 이때까지도 봉건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심인 거야? 상업이 아니라 농업인 거죠.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애덤 스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애덤 스미스. 몰라요? 자, 애덤 스미스 옆에다가 뭐라 적어주냐면, 얘를 우리가 고전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럼 또 물어봐야지. 고전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왜 썼는지를 좀 생각하면 조금 뭐랄까요? 좀 이런 거 남겨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니요.
오늘 못 온 친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담 스미스가 이 책을 쓴 이 이유를 알면 조금 짜쳐요. 왠지 보세요. 자, 산업 부르주아들 탄생, 즉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으니까 공장을 갖고 있는 새로운 부르주아들이 생기면서 이익 추구에 따른 사회로 이동하면서 중동주의 프랑스, 중상주의 스페인을 제치고 자, 영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입니다. 즉 영국은 왜 세계 최고가 되었는가를 자랑하려고 만든 책이에요. 이 책에서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시작돼요. 자, 자본주의 영어로 뭐야? 머니. 머니? 머니니즘? Drop the money. 아, 뭘 아무도 모르는구나. 와. 리사 뭐였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유명한. 그래요? 자, 어쨌든 캐피탈, 뭐라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에요. 캐피탈리즘이 시작. 잘하는다. 자, 캐피탈리즘의 시작은 분업의 발견입니다. 분업은 자, 예전에 전통적이면 이거죠. 여러분들을 하나의 학생으로 가르치려면 예전에는 누가 가르쳤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수학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인성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다 했어. 그러니까 학교 학장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다 했어. 자, 근데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더 가르칠 게 없어지잖아. 자, 얘를 분업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국어만 가르쳐주고 어떤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가르쳐주고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죠. 자동차를 마찬가지. 자동차를 만들려면 분업이 안 돼 있다라면 한 사람이 바퀴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핸들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엔진도 만들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만 만들고 바퀴는 만드는 사람만. 자, 그럼 만드는 속도가 굉장히 어떻게 돼? 빨라지겠죠. 그게 분업이에요. 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일하면 훨씬 더 뭐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자, 근데 여러분 대량 생산의 조건이 붙어요. 대량 생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 기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유럽은 면적도 좁고 그나마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건 영국에서 많이 났던 재료는 뭐야? 철광석이랑 석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재료는 어디에 돼? 자, 영국이 발전한 산업이 뭐야? 처음 산업혁명으로 발전한 산업이? 너무 싫고. 뭐야, 영국이 제일 유명한 산업이? 증기기관? 증기기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개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 자동차. 방직기라는 걸 만들죠. 면을 짜는 거야. 천 짜는 기계. 자, 천을 짜려면 원료인 면을 목화죠. 목화를 가져와야 돼. 근데 영국에서는 안 자라, 목화가. 어디에서 키워? 어디서 키워? 아프리카. 미국에서 키우죠. 미국 남부 지역에 목화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국이 미국을 뭘로 갖고 있던 거야? 식민지로 갖고 있었던 거고요. 자, 근데 미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근데 씨만 뿌려도 자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땅도 좋고. 자, 근데 뭐가 없어? 그거를 수확할 사람이 없죠. 그걸 수확할 사람이 그래서 노예를 어디에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흑인들을 부를 때 옛날에는 이제 지금 저거 B 처리되는 그 단어들이 있어. N-word라고 해서 N으로 시작하는 워드를 불렀다가 그 뒤에는 색깔을 뜻하는 단어를 써서 그 사람들을 불렀어요. 블랙이라는 걸 활용해서. 근데 최근에는 그 사람들을 뭘로 부르니? 니네 흑인을 부르는 명칭 몰라요? 인종차별에 가지 않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아메리칸이란 뜻이에요. 아프리카. 발음이 이상해서 그랬군요. 미안해요. 저 발음은 제가 오늘 그 싱가포르 영어가 돼서 그래요. 이해하시고. 이것도 뭐라고 하겠다. 자, 어쨌든 대신내륙과 식민지로부터 들어온 원재료 생산으로 대량 생산을 했고요. 그럼 그 물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다시 또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그러니까 시장이 점점 넓어져야 돼. 자, 여기에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이 국부론, 고전적 자본주의의 기본은 여기서 시작하죠.
이기적인 인간을 긍정한다는 거야. 니네 이거 이기적이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니네 아유 저 이기적인 것 이러면 그 친구 뭐 하는 거야? 흉보는 거잖아. 근데 그건 그 뜻은 아니고요. 자, 나 뭐라고 얘기했지 우리 그때? 민지 뭐라고 했지? 무슨 뜻이라 그랬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그거가 무슨 뜻이야? 손해보지. 그렇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어. 가격이 비싸면 사, 안 사? 안 사고요. 가격이 싸면 더 사고. 예, 인간은 그런 존재야. 즉, 여기에다가 이기적인 인간을 긍정한다는 다른 뜻으로 뭐라 그러고,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예,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해 놓으면 같은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인간의 이익을 향한 이기심과 경쟁심은 한정된 자원 아래에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는 근본이 된다. 경쟁을 하게 하니까. 제한되어 있는 자원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 하는 자, 무슨 방법이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표현을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인간은 굉장히 리저너블하다,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따라서 손해볼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지들끼리 뭐 한다라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합리성을 보여주는 거를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 자, 보이지 않는 손 하면 뭐 그려야 돼? 아, 이걸 그려야 돼? 이 손을 그려야 된다고? 이게 손. 그래프 그리셔야죠. 그래프. 그래프 그리십시오. 자, 모든 경제학은 그래프로 통합니다. 자, 그래프 그리면 민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그 XY XY가 뭔지를 찾으셔야죠. 네. 자, X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 수량입니다. 오, 맞아요. Y축에는 가격이라는 게 들어오셔야 돼요. 쉽게 생각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러면 물건 가격이 싸면 많이 만들래? 조금 만들래? 많이 많이 그래,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니까. 잠깐만. 물건이 싼데 많이 만들어? 물건 만드는 사람이? 조금 만들어야지. 가격이 낮으면, 야, 예를 들어서 얘가 100원이야. 근데 얘가 나중에 1000원이 돼. 그럼 니네는 어느 때 더 많이 만들고 싶어? 1000원일 때 만들고 싶지. 아.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야. 물건 가격이 낮을 때는, 이익이 많이 안 남으니까 안 만들고 싶어. 대신 가격이 오르면 많이 만들고 싶잖아. 자, 그럼 얘 둘을 이으면 비례, 반비례? 비례.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공급 곡선이라고 부르겠다. 곡선이야, 여러분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야. 가격이 높으면 물건을 조금 사겠니, 많이 사겠니? 조금 사죠. 자, 가격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물건을, 양을 많이 사겠지. 자, 얘를 이으세요.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예요. 그럼 얘는 물건을 사는 거니까 수요라고 이야기하는 수요 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시장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놓으면 지들끼리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여러분, 이 시장, 이 관계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니? 니네 이거 관찰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주식시장? 당근. 자, 여러분들이 당근에다가 이 스테이플러를 제가 저의 할머니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스테이플러 550만 원에 올려놓고 팔겠습니다. 가격은 비싸 보이겠지만 저와 할머니의 추억이 담긴 거니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올려요. 팔리겠니? 아니요. 얼마까지 내려가겠니? 8,000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쭉 내려와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얘를 500원에 올릴게요. 아, 그럼 이걸 살려는 사람이 많겠죠. 예, 그러면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예, 이거 당근 마켓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근 마켓에서도 뭐 조심해야 돼? 중간에 사기꾼들. 자, 이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실제 가격이 되는 거지. 자, 이 가격이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뭐라고 한다? 이게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결국 시장은 누군가 가격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싸지면 안 사면 되는 거고, 가격이 싸지면 사면 되는 거고, 알아서 조정된다라는 게 바로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야. 자, 그럼 아담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규제 혹은 국가가 개입하는 걸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기본적으로는 안 좋아.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아담 스미스도 그 점은 인정해요. 이런 시장은 현실에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안 한다. 왜? 명. 여러분, 당근마켓에도 뭐 있어? 사기꾼들 있고 또 댓글 알바 있어. 댓글 알바도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막 정보를 거짓으로 흘리는 거지. 야, 저거 유행한대, 유행한대. 그럼 안 유행하던 것도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 그럼 왜곡이 되죠. 되는 거에. 벌레 잡아줘. 자, 그래서 요게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너네 처음 보는 단어 나오네. 완전, 오타네.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아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가능한, 그래프가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 어떤 부정도 없고요. 그 어떤 이런 이상한 징후도 없는 시장. 사실은 불가능하죠. 있는 거. 자, 그러면 뒤로 한번 가서 이거 생각해 볼까? 자,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시장 규제 정책에 찬성했을까, 반대했을까? 아마도 뭐 했을 가능성이 커요? 반대했을 거야. 만약에 찬성했어도 뭐만 했을 거야? 최소한의 규제만 찬성했을 겁니다. 왜? 자유로운 거래가 뭐가 되는 거야? 거래가. 이건 어디에 기인하는 거야? 합리적인, 인간은 뭐한 존재라는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 시장을 움직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니네들한테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쓰는데 왜 뭐라고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 그러한 인식은 딱 어느 시기의 자본주의적 마인드야? 300년 전 아담 스미스 시대의 자본주의적 사고예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게시판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왜 그걸 내가 이걸 사는데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냐, 이 빨갱이들아, 막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냐, 막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담 스미스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본주의가 그때 지금이랑 똑같을까? 내가 볼 때는 아닌 거야. 이따 그 뒷부분.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화를 갖춰왔는가는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안 쉬어도 돼요? 근데 확실히 좀 어려운 내용 들어가니까 머리 아프죠?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